지금 현재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5가지의 국정과제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실천과제가 23개가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시대다. 전문인재와 융합인재로 나누어서 설계를 따로 했습니다. 이 외부화된 학교의 기능을 어떻게 다시 내부화시킬 것인가, 학교를 다시 민주시민이 성장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유초중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문제가,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 정책을 설계했던 우리의 문제의식이었고, 반갑습니다. 홍창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금 현재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진행하게 될 그런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그 내용을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사실은 이미 교육 트렌드 2026에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첫 번째 국정과제 123대 국정과제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아마 우리나라 헌법 1조와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압축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123개의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 국정과제는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아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이라고 있는데, 이 안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 쪽 7번에 있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에 4개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게 5가지의 국정과제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실천과제가 23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천과제 하나당 굉장히 많은 분량들이 있습니다. 공개된 국정과제가 한 300페이지가 되는데, 비공개본에는 1800페이지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오늘 다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좀 훑어만 보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 보통 우리가 이 국정과제는 보통 장관 아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대로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고요. 교육부에서는 이 내용을 5년 동안 집행하게 되는데, 이거 말고 중점 전략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요.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정치, 행정, 외교 해서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8번째가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이라고 있는데, 이 중점 전략 과제는 보통 흔히 우리가 대통령 아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8번째에 나와 있는 인재 강국은 교육부 장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대통령실을 챙기겠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지역 인재 양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5개의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라이즈의 재구조화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열린 평생 직업교육 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취창업 진로 지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연한 학교 체제는 이것은 고등교육 쪽이 아니고 초중등 교육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육과 전남에 있는 교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구축하자, 이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 다음 이제 유초중등 교육으로 첫 번째 것이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 정책입니다. 이게 99번인데, 어제 교육부 장관께서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정책을 발표하셨죠. 그 내용이 아마 대부분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AI 시대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531 교육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시대적인 흐름이 뭐였냐면은 세계화, 그 다음 정보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는 어찌 보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AI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시대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삶의 영역에 AI가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학생들의 교육에서도 AI가 반드시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문인재와 융합인재로 나누어서 설계를 따로 했습니다. 전문인재는 실제로 AI를 소버린 AI와 같은 AI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전문가, 핵심 인재를 기르는 것이고요. 이것은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100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핵심 인재, 전문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융합 인재라고 하는 것은 AI를 직접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삶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걸 융합 인재가 아마 앞으로의 교육의 포인트가 여기에 무게중심이 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설계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나가겠습니다. 100번 시민교육 강화로 인한 전인적 역량 함양, 요것은 아마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룬 선진국으로 도약된 나라인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터졌죠. 바로 그게 계엄이었고요. 다행히도 이 계엄을 어떤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탄핵을 통해서 이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실 좀 충격을 좀 받았죠. 정치적으로 양극화를 경험했고요.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었고, 확증 편향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좀 목도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초중고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4가지의 그런 실천 과제를 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01번 과제는 뭐냐면 공교육 강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기 맨 위에 보시면 학교의 핵심 기능이 점점 지속적으로 외부화되고 있다. 교과지도는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생활지도는 법률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외부화된 학교의 기능을 어떻게 다시 내부화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걸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천 과제로 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2번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나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이 과제 속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국정과제가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인데 제가 여기에 교육 불가능 사태에 대한 고통 해소라고 적어놨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서희초 사태 이후에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육이 가능한 사태로 바꿀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학교를 다시 민주시민이 성장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 속에서 이 4가지 과제를 담았고요. 여기에는 교권보호, 정치기본권 문제도 담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전략 과제는 인재 강국인데요. 서울대학교 교수 56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잘 기른 인재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해외에 있는 인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선진국으로서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그걸 위한 정책을 담아놨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여러 부처, 교육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과기부,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과제여서 이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해외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보통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보수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연구의 환경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3번째가 정주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인재가 예를 들면 소위 그 스타급 우수한 인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그 아이들의 교육 문제까지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거주 환경까지도 해결이 돼야만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담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교육계의 반응은 대체로 보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육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이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 좀 단기적이고 미시적이다. 역대 진보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좀 밋밋하다, 이런 평가가 더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의 실용적인 면만을 좀 강조되었지, 예컨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이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교육은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단기적이고 미시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교육 정책을 제가 거의 5년 동안 이 설계했던 내용들인데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 계획을 설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하고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죠. 5년 동안 설계하는 교육 공약하고 이 두 개의 충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육정책을 국가교육위원회를 무시하고 이번에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설계를 해버리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설계했냐면 갈등이나 논란이 크거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아젠다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정책화하고 그리고 이번 5년의 교육정책에는 좀 단기적이고 좀 짧은 과제, 5년 이내에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걸 제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는 또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도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도 개편을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육정책이 특히 교육이 너무 실용적인 면만 강조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저는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교육정책의 초점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는 다 아시는 대로 세계화가 퇴조되고 있고 트럼프 등장 이후에 더 뚜렷해졌는데 국가 간의 무한 경쟁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고요. 경제 안보 위기도 심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꿈꾸던 유럽의 복지사회는 지금 굉장히 퇴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의 길에 들어서서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내를 돌아보더라도 제조업 위기도 심각하고요. 첨단 산업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AI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도 없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구 감소, 기후위기, 양극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생존 전략을 다시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둘 다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 동력의 확보다라고 해서 첫 번째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정책의 무게중심도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유, 초, 중등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사실은 고등, 평생 직업교육 쪽으로 무게중심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학교의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 이동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지금 대학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여기에 무게중심 이동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초중등을 위한 굉장히 많은 교육 정책이 있었습니다. 수업도 혁신해보고 대입제도도 바꿔보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펼쳤지만 그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다 귀결됩니다. 대입의 벽에 막혀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정책을 많이 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입시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지금 유아 단계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 나와 있는 이유도 결국 의대 문제 때문에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초중등 교육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유초중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문제가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 정책을 설계했던 우리의 문제의식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 10개 만들기를 1호 정책으로 내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학의 서열화 문제를 좀 해소해보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초중등 교육도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것이 사실은 정책의 무게중심이 바뀐 이유 중에 한 가지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쟁점이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교육위원회 확대 개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논란 끝에 이것은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36명이 직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3배 이상 확대하지 않으면 기능 발휘할 수 없다라고 보고 이걸 설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원의 정치기본권도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정치기본권은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두 번째가 정치 후원금 납부할 수 있는 문제, 세 번째가 정당 가입, 네 번째가 휴직을 하고 교육감을 출마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이 4단계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발언했던 내용은 사실 1단계였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백승화 의원이 내놓은 이런 이 법안에 따르면 이건 4단계까지 다 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2단계와 3단계를 포함하는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 국정과제에 담았는데 이 해결은 이제 국회에서 아마 공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국가 인재 정책을 누가 추진할 것이냐를 가지고 교육부하고 과계부가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제가 아까 여러분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육부의 아젠다로 만들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교육부의 아젠다로 가지고 왔는데 이걸 이제 교육부가 이제 잘 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국정과제를 설계하면서 예산이 최소한 9조 이상이 추가로 확보돼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토론 끝에 9조 원 예산은 추가 확보하기로 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 기재부나 그 행안부 쪽에서는 교육 재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교육 행정을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번 기회에 논의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 요구가 조만간 아마 아젠다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예산 문제는 어렵게 통과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의 5대 위기를 해결할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각된 대학의 위기는 지방대학 소멸 위기, 소위 그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이런 말이 있죠. 두 번째가 대학 재정 위기. 이명박 대통령 때 반값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학은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학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문제로 부각되었지만 사실상 대학의 위기의 핵심은 나머지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대학 경쟁력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세계 대학에 비해서 여전히 경쟁력이 낮다. 특히 서울대학교만 해도 70에서 80위 정도를 여전히 거의 10년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연대 고대를 포함한 카이스트, 포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대학들과 경쟁할 때 경쟁력인 대학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대학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위기 상황들. 또 한 가지는 대학의 위기 중에 한 가지 대학 책무성 위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 서열 체제의 고착화로 상위권 대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런 서열화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첫 번째는 사교육 팽창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대학의 공고한 서열 체제인데 이 서열 체제가 대학에서 한 번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이것 때문에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 비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대학의 근본적인 위기인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율성 위기도 있지만 이 5가지 위기를 그동안 진보 정권도 그렇고 보수 정권도 그렇고 해결을 못했습니다. 해결을 못해서 윤석열 정부 때 규제 완화, 수도권 대학 증원, 라이즈, 글로컬 대학 30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종합해 정리해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대학의 자율성을 주고 그걸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 때에는 대학 서열화 문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이 있냐면 대학 서열 체제가 있는 것이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죠. 그러면 진보 정부는 해결했는가? 진보 진영은 그동안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든가 공영형 사립대, 포용적 상향 평준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정책들이 그런데 이 정책들은 진보 정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학 서열 체제 완화하고 재정 지원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만 경쟁력 문제만큼은 여전히 여기도 해결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걸었던 것이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사실은 고등교육 체제를 재구조하는 그런 틀 속에서 제안한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수준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자. 두 번째는 나머지 지역에 있는 그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시켜가지고 교육 중심 대학으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직업 중심 대학도 만들고 이 세 가지 3단계를 특성화를 하고 그 중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세계 수준 연구 중심 대학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정책 대안으로서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국정과제로서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다릅니다. 정책 제안은 뭐냐면 경희대학교 김종영 교수가 썼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바로 정책 제안입니다. 한데 우리가 설계했던 국정과제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고급 인력을 육성해야 된다.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 이게 경쟁력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고급 인력 육성만 생각하면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 밀어주면 됩니다만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거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점 국립대를 먼저 살리자. 이것이 두 번째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자생적인 학문 생태계를 육성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걸었지만 거점 국립대들을 자생적인, 즉 자기 대학에서 기르는 학생들을 최고 수준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목표들이고 그 내용들을 이런 특성화 전략으로 담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쟁점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